어머니 창피하니까 집에나 계세요. 저는 박순옥입니다. 올해 68이죠. 명동 한복판에 건물을 10채나 가지고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억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명동에 숨은 부동산 여왕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제 아들 강태준의 아내, 며느리 이윤희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몰랐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결혼식 날 단 한 번 만난 게 전부였어요.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에 시골 사투리를 섞어가며 인사를 건넸죠. 이윤희는 그때부터 시큰둥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요.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본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돈 있는 시어머니와 돈 없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지난주 장마철에 남부지방에 큰 수해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준아, 엄마야. 큰일 났다.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집이 물에 다 떠내려갔어. 아무것도 건진 게 없구나.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응, 몸은 괜찮아. 근데 갈 데가 없네. 태준아, 며칠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목소리에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친어머니인데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저는 명동 사무실에 있던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낡은 옷 몇 벌이랑 헌 가방 하나만 준비해줘. 최대한 초라하게.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낡아빠진 보스턴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5,000원에 산 듯한 바랜 티셔츠에 늘어난 바지였죠. 머리도 일부러 단정하게 빗지 않았어요. 완벽한 가난한 시골 노인 행색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집으로 가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이 완전히 떠내려간 거예요? 보험은요? 응, 다 떠내려갔어. 보험도 없었지. 돈도 별로 없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겠구나. 무슨 말씀을요? 엄마인데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좁은 빌라였죠. 2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이윤희가 문을 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윤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짧게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응, 왔다. 저는 일부러 사투리를 섞어 대답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갑자기 찾아와서. 네, 어쩔 수 없죠. 이윤희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새 소파와 큰 텔레비전이 있었죠. 어머님, 짐 여기 두세요. 이윤희가 거실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방은요? 제가 물었어요. 방이요? 이윤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방이 2개뿐이에요.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 하나는 서재예요. 남편이 회사 일 집에서도 해야 해서요. 그럼 난 어디서 자지? 베란다 쪽에 다용도실 있잖아요. 거기 정리해뒀으니 거기 쓰세요. 이윤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용도실이라니요. 창고 같은 곳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아들 태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거기서 주무시긴 좀. 오빠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 집이 얼마나 좁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윤희는 남편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의 본심을요. 돈 없는 시어머니는 집안의 짐일 뿐이라는 걸요. 좋아요. 그럼 끝까지 봐주겠습니다. 며느리 이윤희,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윤희가 베란다 쪽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다용도실이었어요. 아니, 창고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죠. 환기구만 한 크기였어요. 바닥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세탁기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빨랫감과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불은 제가 오래된 거 꺼내뒀어요. 그냥 쓰세요. 이윤희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라는 뜻이죠. 바닥도 차가웠습니다.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는 저희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이윤희가 물었습니다. 집안일요? 네. 설거지랑 청소요. 저도 직장 다니거든요. 백화점에서 일해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불을 펼쳐봤어요. 곰팡이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죠. 오래 쓰지 않아서 눅눅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거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와 이윤희가 앉아 있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에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시금치나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드세요, 어머님. 이윤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생선을 놓지 않았어요. 김치찌개도 건더기 없는 국물만 떠다 줬죠. 밥그릇도 작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세요. 식사가 끝나자 이윤희가 말했어요. 응.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관절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용도실로 돌아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차갑고 축축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기였어요. 손으로 쫓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죠. 결국 팔과 다리를 여러 군데 물렸습니다. 가려웠어요. 긁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 너머로 웅웅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6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모기 물린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이윤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있어요. 알았어. 이윤희는 곧장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식빵 한 봉지와 우유가 있었어요. 식빵을 꺼내봤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더군요. 김치통도 열어봤어요. 김치가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물러져 있었습니다. 상한 거였죠. 그때 아들 태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저는 식빵을 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거 먹으시려고요? 그거 버려야 하는 건데.
태준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제가 새 거 사올게요. 아니다, 아까워. 그냥 먹으면 돼.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태준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회사에 갔어요. 저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곰팡이 핀 식빵을 꺼냈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퀴퀴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이윤이가 과연 어디까지 하는지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점심때쯤 문자가 왔어요. 이윤이었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화장실이랑 거실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내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거실 바닥도 걸레질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계획이었지만 몸은 힘들었어요. 68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윤이가 퇴근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잘하셨네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오늘도 제 앞에는 국물만 있는 찌개와 작은 밥그릇이 놓였어요. 며느리 이윤이는 아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참아야 한다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요. 며느리의 본심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설거지, 빨래까지요. 이윤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치워주세요.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이윤이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은지야. 우리 집으로 와. 오랜만에 모이자. 친구들을 부르나 봤어요.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자 3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이윤이 또래였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죠. 언니 왔어. 오랜만이다, 윤이야. 친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다용도실 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습니다. 윤이야, 그런데 누가 방에 있어?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아, 시어머니. 이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 사세요? 응. 시골에서 집이 떠내려갔대. 할 수 없이 모셔왔지. 이윤이는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 힘들겠다. 힘들지 뭐. 돈도 한 푼 없는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잖아. 우리 집도 좁은데. 이윤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가 듣기엔 충분했습니다.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잘해드려야지. 에이, 뭘. 그냥 식모 부리는 거지. 집안일은 다 시키고 있어. 식모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어머님. 이윤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왜 그래? 손님들 오셨으니까 과일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커피도요.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과일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여기 있어. 아, 고마워요, 어머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를 가져다 주고 돌아서려는데 이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바닥 좀 닦아주세요. 먼지 있어요. 친구들 앞이었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친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윤희야, 그냥 나중에 하시게 하지 그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할 일인데. 이윤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친구들 발치까지 기어가며 닦았죠. 저희가 있는데 불편하시겠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원래 이런 일 하시던 분이야.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러셨대. 이윤희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어요.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마치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도 쌓여 있어요. 이윤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친구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해도 돼? 괜찮아. 우리 남편도 뭐라 안 해. 돈 한 푼 안 들어오는 분인데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좀. 있잖아. 너희는 몰라. 시어머니 모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이렇게 부려먹는 게 낫다니까. 이윤희는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친구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이윤희는 친구들을 배웅하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수고했어요. 수고했다고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용도실로 돌아와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 이윤희의 본심을 확실히 봤거든요. 저는 이윤희에게 그저 식모였어요. 돈 안 드는 가정부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죠. 괜찮아요. 더 참겠습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동의 10채의 건물을 일군 박순옥은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이윤희, 내가 저지른 일들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용도실에서 지냈어요. 매일 집안일을 했죠. 이윤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아들 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태준아,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맥주를 꺼냈습니다.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 캔을 단숨에 비우고 또 한 캔을 땄죠. 오빠, 왜 그래? 이윤희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어. 태준이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실적이 안 나와. VIP 고객 유치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요? 부장님이 경고했어. 이번 달까지 실적 못 올리면 해고될 수도 있대. 태준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해고요? 그럼 어떡해요? 이윤희가 소리쳤어요. 나도 몰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VIP 가입을 안 해. 백화점 팀장이면서 그것도 못해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윤희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오빠, 그러니까 집이라도 넓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윤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객 초대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 이 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윤희는 제가 있는 다용도실 쪽을 힐끗 봤어요.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더 좁아 보이고요. 순간 태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방도 따로 없고 손님 오면 어떡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윤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는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대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돈도 한 푼 안 들어오시면서 집만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알았어요. 근데 오빠 회사 일은 진짜 어떡할 거예요? 해고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볼게. 태준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아들을 봤어요. 고개를 떨군 채 맥주를 또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의 본심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죠. 이윤희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집도 좁은데 시어머니까지. 진짜 답답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도와야 했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해야 했죠. 며느리가 제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명동 건물 입주자 명단 좀 보내줘. 네, 회장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명단이 왔어요. 고급 한정식집 사장, 명품 매장 사장, 귀금속 가게 사장. 모두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 박순옥입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을 돕되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게요. 그림자처럼 뒤에서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윤희가 제 정체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요. 그날이 오면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한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겠죠. 지금은 참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명동 건물 입주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먼저 한정식집 사장에게 걸었습니다. 사장님, 박순옥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있어요. 제 아들이 일하는 백화점 VIP 회원 가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야 당연하죠. 어느 백화점인데요? 신세계 강남점이에요. 담당자는 강태준 팀장이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부탁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네, 걱정 마세요. 명품 매장 사장에게도 전화했어요. 귀금속 가게, 한복집, 화랑 사장들에게도 차례로 연락했습니다. 모두 흔쾌히 수락했죠. 회장님 부탁이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드님이시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야죠. 입주자들은 저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임대료를 깎아준 적도 있었고 어려울 때 도와준 적도 있었죠. 그들은 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보, 나왔어.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좋은데요? 이윤희가 물었습니다. 있지. 갑자기 VIP 고객들이 가입을 하는 거야. 정말요? 응. 오늘만 5명이 가입했어. 그것도 다들 큰손들이야. 한 명당 연간 구매액이 억 단위야. 태준이는 신이 났어요. 어머, 대박.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VIP 가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 명함 보고 연락했대. 우와, 오빠 드디어 운이 풀리나 봐요. 이윤희는 기뻐하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부장님이 칭찬하셨어. 이번 달 실적 1등이래. 해고는커녕 승진 이야기까지 나왔어. 진짜요? 오빠 축하해요. 고마워, 여보. 다 당신 덕분이야. 태준이는 이윤희를 꼭 껴안았어요. 저는 슬며시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 덕분이라니요. 아들은 몰랐죠. 어머니가 뒤에서 도왔다는 걸요. 괜찮았어요.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윤희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설거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윤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더 연락해줘. 이번 주 안에 10명 더 VIP 가입시켜.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입주자들은 계속 태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는 VIP 고객이 생겼어요. 태준이는 날마다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실적 전 지점 통틀어서 1등이래. 정말요? 오빠 대단해요. 부장님이 다음 달에 과장으로 승진시켜준대. 연봉도 올라가고. 와, 드디어 우리도 여유 생기겠네요. 이윤희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님, 빨래 좀 개주세요. 거기 쌓여 있어요. 응.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요. 어제 안 하셨죠? 했어.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다시 해주세요. 이윤희는 저를 여전히 식모처럼 부렸습니다. 며칠 뒤 저녁, 태준이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니? 용돈이요. 50만 원이에요. 태준이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아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받으세요. 요즘 제가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 받았어요. 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다, 아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은 착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오빠, 그 돈 저축하려고 했는데. 이윤희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야. 에휴, 알았어요. 이윤희는 시큰둥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실적이 좋아져도 집안 형편이 나아져도요. 여전히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다용도실에 누워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준 용돈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뒤에서 도와줬지만 아들은 몰랐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이윤희는 제가 준 도움을 전혀 모르면서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 이윤희, 너는 아직도 모르지. 내 남편의 성공 뒤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명동에서 얼마나 큰 사람인지. 좋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그때 확실하게 심판해주마.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승진 이야기가 확정됐어요. 다음 달부터 과장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죠. 하지만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어머님, 청소 안 하셨어요? 했어. 구석에 먼지 있던데요. 다시 해주세요. 이윤희는 여전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이윤희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은지야. 뭐? 친구 전화인가 봤어요. 아, 남편 승진했어. 다음 달부터 과장이야.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다 말고 귀를 기울였어요. 응응,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야.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에 계셔.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이윤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돈도 안 들어오시잖아. 용돈 50만 원 드렸다고 남편이 난리더라. 저는 문틈으로 이윤희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있잖아, 나 좋은 생각 있어. 이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골에 어머님 사셨던 집터 있잖아. 거기 폐가로 남아있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기 모셔다 드리면 어때? 아니, 그냥 모셔다만 드리는 거지. 뭐? 이윤희는 낄낄거렸습니다. 휴대폰? 그거야 빼앗으면 되지. 치매 있으신 척하고 휴대폰 못 쓰신다고 하면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 외진 곳이잖아. 나올 수도 없을 거야. 걸어서 마을까지 1시간은 걸린대. 이윤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 에이, 설마. 노인네 혼자 헤매는 걸로 알겠지. 치매 환자 집 나간 것처럼 보이면 그냥 모셔다 주고 끝이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고려장이나 다름없지, 뭐. 근데 어쩌겠어. 우리도 살아야지. 이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윤희의 대답은 선명했습니다. 남편? 남편은 내가 설득하면 돼. 어차피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요양원은 돈 들잖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돈 아깝잖아. 차라리 폐가에 모셔다 드리는 게 나아.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문을 살짝 닫고 이불 위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폐가에 버린다고요. 휴대폰을 빼앗아서 연락도 못하게 하겠다고요. 치매 노인 행세를 시켜서 경찰도 속이겠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인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지 봐야 했어요. 말로만 한 건지 정말 실행할 건지 확인해야 했죠. 그래야 나중에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명동에 건물 10채를 가진 박순옥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며느리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요. 좋아요. 계속 모르는 척 해주죠. 며느리가 더 큰 죄를 짓도록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윤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폐가에 버린다. 휴대폰을 빼앗는다. 고려장이나 다름없다. 분노가 끓어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남은 기회는 없었어요. 제 마지막 인내심마저 바닥났으니까요. 며느리 이윤희, 너는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말이야. 이제 너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어. 확실하게 심판해 줄 거야.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날이 곧 올 테니까.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 말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의 승진이 확정됐어요. 다음 주부터 과장으로 발령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보, 축하 모임 할 거야. 부장님이랑 동료들이 다 오기로 했어.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하려고. 괜찮지?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이윤희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윤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나오세요. 저는 다용도실에서 나갔습니다. 모레 남편 승진 축하 모임이 있어요. 그래, 알아. 근데요, 어머님은 그날 방에 계세요. 이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회사 사람들 오는데 어머님 보이면 창피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빈털터리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거 알려지면 남편한테 안 좋아요. 아시죠? 이윤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마시고요. 알았어.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윤희는 만족한 듯 돌아섰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윤희는 분주했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죠. 저는 다용도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때 이윤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손님들 곧 와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응.
배고프시면 참으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봤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둬버린 거였어요. 6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집이 아늑하네. 과장 승진 축하하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은 시끌벅적해졌어요.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냄새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강 과장, 와이프가 요리 솜씨가 좋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윤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임은 밤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배는 점점 더 고파졌죠. 손님들이 돌아간 건 11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이윤희가 물었어요. 응, 여기요. 이윤희는 그릇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은 음식 찌꺼기였습니다. 고기 기름기, 먹다 남은 밥, 국물이 뒤섞여 있었죠. 손님들 먹고 남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이윤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드실 거 아니면 말고요. 전 피곤해서 들어갈게요. 이윤희는 돌아섰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기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그릇 안에 음식을 봤어요.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겨웠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삼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명동에 건물 10채를 가진 박순옥이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갇혀서 굶주린 채로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인가요?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윤희는 남편 승진 모임에 저를 다용도실에 가뒀습니다. 자물쇠로 문을 잠갔어요. 6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이윤희,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용서 같은 건 없어. 내가 내게 심판을 내릴 거야. 녹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늙고 지친 노인네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이윤희, 너의 죄를 세상에 알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날을 말이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다음 주 백화점 VIP 고객 간담회 준비해줘. 네, 회장님. 어떤 옷을 준비해 드릴까요? 샤넬 블랙 정장. 가장 고급스러운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새로 만들어줘. MJ홀딩스 회장 박순옥이라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날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백화점 VIP 고객 간담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윤희가 출근했어요. 오늘 중요한 행사 있어요. 어머님, 집 잘 보고 계세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윤희는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동 사무실로 갔어요.
비서가 준비해둔 옷이 있었습니다. 샤넬 블랙 정장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맞춤 재킷이었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빈털터리 시골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명동 건물주 MJ홀딩스 회장 박순옥이었죠. 회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비서가 감탄했어요. 고마워. 차 준비됐지?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이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백화점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박순옥 회장님이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간담회장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연회장이었어요. VIP 고객들이 앉아 있었고 백화점 임원들과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이윤희가 서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를 맡고 있더군요. 아직 저를 못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박순옥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윤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이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윤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어요. VIP석으로 걸어갔죠. 회장님, 이쪽입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나와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소파에 앉았어요. 이윤희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동료 직원이 이윤희를 툭 쳤습니다. 야, 이윤희. 왜 그래? 멍 때리고. 저분이. 저분? 박순옥 회장님? 명동에 건물 10채 가진 분이야. 완전 대박이지. 건물. 10채? 이윤희는 비틀거렸어요. 너 괜찮아? 얼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윤희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됐어요. 백화점 사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박순옥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장은 저를 가리켰어요. 회장님은 명동 일대 10개 건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최근 저희 백화점 VIP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윤희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명동 건물 입주자들도 왔습니다. 한정식집 사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드님 덕분에 VIP 혜택 잘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대화를 이윤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알았겠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성공이 누구 덕분이었는지요.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백화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저기 계신 직원 말입니다. 저는 이윤희를 가리켰어요. 모든 시선이 이윤희에게 쏠렸습니다. 이윤희는 얼어붙었어요. 저 직원의 이름이 뭡니까? 이윤희 사원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윤희 씨는 제 며느리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요? 사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제 아들 강태준 과장의 아내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윤희는 바닥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이윤희 시어머니가 저분이셨어? 대박. 건물주 시어머니잖아. 와, 완전 부자 집안이네. 이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며느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베란다 창고에서 재웠습니다. 곰팡이 핀 음식을 주었고요.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저를 친구들 앞에서 식모처럼 부리며 조롱했습니다. 승진 모임 때는 방에 가두기까지 했죠. 이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동료들은 이윤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실체를 공개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윤희, 내가 한 짓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야. 이윤희는 울먹이며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윤희.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연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물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회장님? 제가 며느리 집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직원에게 건넸어요.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베란다 다용도실이 보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이게 제가 잤던 방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화면에는 곰팡이 핀 천장과 낡은 이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장면이었어요. 곰팡이 핀 식빵이 보였죠. 이윤희가 제게 준 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식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세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윤희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리는 장면이었어요. 바닥을 닦는 제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식모 부리는 거지 뭐. 이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이윤희는 벽에 기대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네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승진 모임 날 잠긴 다용도실 문이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담은 그릇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세상에, 저건 사람 먹을 게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윤희의 목소리였어요. 시골 폐가에 모셔다 드리면 어때? 휴대폰 빼앗으면 되지. 치매 있으신 척하고. 고려장이나 다름없지 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백화점 사장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며느리 이윤희가 저에게 한 짓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저는 백화점 사장을 받습니다. 네, 회장님. 이윤희는 오늘부로 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장이 난처해했어요. 저는 이 백화점 VIP 회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을 소개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윤희 씨는 오늘부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윤희를 내려다봤어요. 용서요?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곰팡이 핀빵을 줄 때는 미안하지 않았어? 그건 방에 가둘 때는요? 음식 찌꺼기를 줄 때는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폐가에 버리려고 할 때는 미안하지 않았냐고. 이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명동 건물 하나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시가 150억짜리 건물이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건물을 제 아들 강태준에게 증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이윤희와 즉시 이혼해야 합니다. 어머님, 이윤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안 돼요. 제발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내 아들한테도 좋은 아내가 아니고. 이윤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윤희를 경멸하는 눈으로 봤어요. 저는 백화점 사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저는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이윤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동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태준이 회사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달간의 인내가요. 며느리 이윤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윤희는 이혼당했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간담회 영상은 SNS에 퍼졌어요. 이윤희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직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소문이 다 퍼져버렸거든요. 결국 이윤희는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말했어요. 이씨, 오늘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있는데 가져갈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시락 3개를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것들이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생각났어요. 시어머니에게 곰팡이 핀 빵을 줬던 날이요. 음식 찌꺼기를 건넸던 순간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윤희는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시원 방에 도착했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만 있었죠. 창문도 없었어요. 베란다 다용도실보다도 좁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밥이 퍽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말라 있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죠. 그때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떤 표정으로 봤는지요. 차갑고 쓸쓸한 눈빛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윤희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도 연락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문전박대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아. 우리 체면이 다 깎였어. 집에 오지도 마. 넌 이제 우리 딸 아니야. 전화가 끊겼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이윤희를 등졌죠.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말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말했어요. 이씨, 오늘도 도시락 가져가요? 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걸 드렸었죠.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반면 아들 태준이는 달랐어요.
명동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월 임대료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죠. MJ홀딩스 이사로 임명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명동 한정식집에 갔어요. 제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그렇지? 사장님이 정성껏 만드시거든. 우리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니?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요. 태준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 고객들도 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였잖아요. 응, 그랬지.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아,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윤희는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착한 아들이야. 태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대화도 나누고 웃기도 했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어서였죠. 창밖을 봤어요.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일군 건물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멀리 어디선가 이윤희도 일하고 있겠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윤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인과응보였습니다. 남에게 한 대로 돌아오는 거죠.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 이거 먹어봐. 맛있어. 네, 어머니. 우리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명동에 건물 10채를 가졌어도 혼자였다면 의미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제 자신에게요. 그리고 착한 아들을 둔 것에요. 인생은 결국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돌아왔죠. 이윤희는 그걸 배웠을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저는 아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였습니다.